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방식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자금의 재배치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9월을 전체를 놓고 보면 9월 초에서 9월 말까지 중에서는 9월 첫째 주랑 둘째 주 이때가 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상현 과장님을 모시고 미국 경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9월 들어서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데 좀 많이 좀 긴장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간단하게 좀 먼저 요약을 하자면은 저번에 4월달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나고 바로 반등을 줬잖아요. 이번에 9월달 조정은 어떻게 보세요? 비슷하게 봅니다. 9월 달도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금 장을 좀 빼고 있다. 예. 그거를 유동성으로. 유동성으로? 네. 저는 요새 또 본 게 이제 그 유동성 하면 옐런인데 네. 저번에 말씀해 주셨듯이 옐런이 유동성을 이렇게 뒤에서 계속 넣고 있으니까 네, 네.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랬는데 지금도 그러면 계속 유동성을 넣고 있는 건가요? 7, 8월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8월 달에 특히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9월 달에는 뺍니다. 뺐어요. 뺄 예정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9월은 시작이니까 지금 어차피 9월 6일이고 9월 말까지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줄 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분석을 한 바로는. 아니 본인들도 알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여당이 승리하려면 9월에도 유동성을 10월에도 계속 좀 무리해서라도 넣어야 될 텐데 못 넣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10월 달에 저는 유동성 환경을 좋게 봐요. 그래서 지금 옐런의 생각은 9월 달에는 일단 9월 달에 FOMC라는 게 있잖아요. 네. 연준은 금리 인하를 경기가 어느 정도 둔화가 돼야지 합니다. 물가 잡았다고 해서 금리 인하하고, 그러니까 물가가 당연히 중요한데 단순하게 물가만 잡았다고 해서 절대로 금리 인하를 안 하기도 하고 시장이랑 그러니까 국민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맞아요. 그렇게 하면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요. 그런데 경기 침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정도만 정부가 좀 만들어줘도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 그런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9월달에 맞은 거고 10월달에는 뭐 어찌됐건 간에 저희 좋게 보는 이유가 유동성을 4분기에는 공급하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네. 정부가. 근데 그 유동성을 4분기 중에서 10월달에 좀 집중적으로 해야 풀 때 내가 푼 만큼이 그대로 투입이 되면 제일 좋은 거거든요. 풀었는데 효과가 안 나오면 크게 영향이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 효과가 10월달에 해야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11월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옐런이 민주당이잖아요. 예. 그러면 증시에 그렇게 악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해줘야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도 어떻게든 좀 선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네요. 축구로 치면은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네. 살짝 9월 달에 좀 금리 내릴 수 있게 해가지고 이제 한다면은 그러면 미국에서 원하는 게 0.25 인하를 원하는 거예요? 0.5% 인하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뭐 누가 미국 정부가 아니면 미국 정부가 원하는 거. 0.25죠. 0.25. 0.25. 네, 네. 그리고 네. 유동성을 넣었다가 뺐다가 이거를 잘 하려면 예. 금리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유동성을 풀려고 하면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단기 채권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네. 이게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금까지 2023년도에 거의 2조 달러 이상의 적자 국채를 냈습니다. 2024년도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2조 달러에서 한 2조 5천억 달러의 정부 재정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세수보다 예. 나가는 세출을 훨씬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출을 다 국채로 메꿨거든요. 이게 사람들은 유동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면 이거 뭐 방망병영이다. 이거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온다. 돈을 이렇게 많이 푸는데. 근데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네. 근데 연준이 돈을 찍어서 이걸 사잖아요. 네. 그러면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예. 이거는 밀턴 프리드만에 의하면 통화량이 확대가 되면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연준은 전혀 화폐를 지금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네. 연준이 이걸 사는 게 아니고요. 연준은 지금 채권 팔고 있거든요. 예. 시중에 있는 잉여 유동성들, 이것들이 정부 국채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시중에 있는 돈들을 국채로 맞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야, 너 뭐 사과 사려고 했어? 과일 사려고 했어? 그 돈들 다 국채를 사하면서 다 가지고 와요. 유동성의 물물 교환이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방식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자금의 재배치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하는 방식이 딱 그거예요. 그래서 통화량 보시면 2022년부터 해서 M2 통화량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최근에 살짝 올라가고 있거든요. 정부가 국채를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2조 달러 연간으로 2조 달러 이상씩 지금 재정 적자를 내면서 국채를 풀었는데 그러면 통화량이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통화량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풀려 있는 통화량을 가지고 정부는 그걸 국채랑 맞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국채를 발행하면 돈이 어디 있는 돈들이 다 들어올까, 정부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이 돈을 정부는 자기들이 쓰고 싶은 데 쓰는 거예요. 이거를 국채를 발행을 안 했다라고 하면 A라는 사람이, A라는 기업이 자기가 쓰고 싶은 데 쓸 거 아니에요. 예. 통제가 안 되거든요, 돈이. 예. 그리고 코로나 때 유동성 많이 풀어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어디로 갈지 모르는 데서 막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잉여 유동성이라고 보고 있고 이거의 대부분 자금들이 MF 그 중에서도 영래포에 돈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 정부는 이걸 잉여 유동성이라고 본 거예요. 아. 내가 이거를 빨리 안 가지고 오고 내가 이거 빨리 처리를 안 하면 이 돈들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거나 뭐 내가 만약에 뭐를 하려고 했을 때 이상한 데로 갈 수 있겠구나. 내가 이거 정부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 돈들을 빨리 체인지를 해서 내 계좌로 다 갖고 오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먼 돈 내가 먼저, 눈먼 돈이 아주 그렇게 지만 내가 먼저 가져가서 쓰자. 근데 영래포 있는 돈들을 예. 가지고 오고 싶다고 해요. 남의 돈인데. 예. 뭐 기업들이 MF에 돈을 넣거나 개인들이 MF에 돈을 넣으면 그 MF 펀드 매니저들이 영래포에다가 그 돈을 넣는 개념인데 마음대로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예. 근데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걸 앨런이 알았던 거예요. 그 영래포 잔고에 주는 이자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 하단 5.25 대비해서 OBP를 더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5.30을 주고 있었거든요. 예. 내가 단기 국채를 5.31, 5.32, 5.33 이런 식으로만 발행을 해주면 너 영래포 살래, 1개월짜리 단기 국채 살래, 단기 국채로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금융시장은 이 정도로 1BP, 2BP지만 예. 내가 조금만 돈을 더 주면 그냥 알아서 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쪽에 있던 유동성을 일로 쫙 다 빨아왔다. 다 빨아왔죠. 예. 예. 그러면 시중에 풀려있는 통화량은 그대로잖아요. 예. 연준도 화폐를 찍어서 사는 개념이 아니잖아. 예. 그냥 영래포에 있는 돈들이 정부의 그 TJ라고 현금 계좌가 있거든요. 거기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 해서 2024년 현재까지 단기 국채의 발행 비중을 어마어마하게 늘렸습니다. 거의 원래는 장기와 단기를 5대5로 늘려야 된다고 하면 예. 이번에는 장기와 단기를 거의 8대2 정도로 발행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국채에서 차지하고 있는 단기 국채 비중이 23%, 24%까지 올라왔어요. 네. 원래는 적정 수준은 15에서 20입니다. 근데 그걸 23, 24까지 올려서 사람들은 뭐 이거에 대해서 막, 야, 이건 뭐냐. 그리고 공화당 사람들은 단기 국채를 왜 이렇게 마음대로 발행하냐. 옐런이 뭐 이상한 짓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그냥 그 사람들의 생각 말하는 거는 그냥 노이즈고 네. 우리는 여기에 말은 당연히 그렇게 안 하죠. 예. 우리는 여기 있는 잉여 유동성을 다 가지고 와서 돈을 쟁겼고 이 돈을 시장이 푸는데 우리가 원하는 곳에 타겟팅해서 풀겠다. 그게 뭐 국채이자도 되겠고 반도체,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짓고 하는 거에 다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주고 예. 그리고 국방비 지원해주고 이거를 그러면 채권을 발행하면 통화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채권을 발행을 하면 정부에 돈이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항상 양적 완화만 봤잖아요. 예. 문제가 은행이 폭삭 망하니까 정부는 국채를 찍어내고 연준은 그걸 화폐를 발행해가지고 그걸 다 사주고 그러면 통화량은 다 늘어나고 네. 그렇게 발행된 돈들은 시중에 풀어주고 예. 막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절대 그 양적 완화는 아닙니다. 대신 이제 유사 양적 완화랑 비슷하죠. 대신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묘수긴 하지만 영원히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영래포가 2023년도에 2조 달러 이상이 거기 돈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단기 국채를 발행하면서 지금 거의 다 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3천억, 4천억? 영래포권 다 써먹었고 네. 이제 또 무슨 원유 채굴하듯이 또 시추구멍 또 뚫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예. 장기와 단기를 과거에 발행하는 것처럼 비율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잘 보세요. 옐런은 금리가 올라갈 때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장기 금리로 대출하고 싶으세요? 금리가 너무 금리가 지금 최고 금리인데 아니죠, 난 여기서 아니죠. 30년 고정금리로 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팟으로 쓰고 싶은 거죠. 예. 네. 예. 연준 똑같아요. 채권을 발행하는 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빚이잖아요. 금리가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올려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단기로 계속 돌리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쵸, 이거를 그쵸. 내가 10년짜리 금리, 30년짜리 채권으로 발행을 해버리면 30년 동안 지금 금리가 다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재정 적자가 엄청 심각해지니까. 그래서 정부가
경기 둔화를 유도하는 게 연준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도 주는 거긴 하지만 얘네들도 국채에 대한 리밸런싱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장기 국채는 성장이 떨어져야 그리고 경기가 둔화가 돼야 사람들이 사거든요. 물가가 떨어져야. 그럼 예를 들어 생각했어요. 2023년도, 2024년도 단기 국채를 통해 가지고 조달을 하고 2024년 하반기부터 내년 2025년, 2026년은 장기채로 우리는 발행을 할 거다. 대신 금리는 떨어뜨리고 난 뒤에. 그래 떨어뜨리고 그러면 이 빚으로 갚겠다. 네. 장기채가 6월 달에만 해도 4.3, 4.4였어요. 예. 작년에 5%였어요. 예. 지금 3.몇 %입니다. 장기 금리가 1%가 떨어지잖아요. 네. 1%포인트 떨어지잖아요. 미국 지금 정부가 지출하고 있는 이자의 16%에서 17% 정도의 이자 나가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서 더 떨어뜨린다고 하면 계속 그 비용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에서 예전에는 국채 이자로 일정 부분 많이 돈이 나갔는데 또 아이들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럼 2024년보다 2025년은 반도체 AI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 우리 이자라는 개념으로 치면 결국은 부채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빚을 더 많이 낼 수 있다. 그렇죠. 그럼 내년에는 빚을 더 내가지고 지원금이나 정책을 더 세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상승장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저는 정부가 지금 AI 제가 조금 이따 자세하게 또 풀 건데 AI 같은 경우에 특히 반도체 단순하게 기업들 돈벌이 대상으로 절대 지금 생각 안 하고 있고 국방과 안보와 패권 중심, 패권의 관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도 계속 퍼부어줘야 되고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돈이 100이 있어요. 이 돈을 민간들, 개인들 부양시키는데 지금 쓸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건 빨리 치고 가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와버린다? 여기 돈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훨씬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관념이에요. 절대 그 경기 침체에 빠지게 안 둘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그거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관계없습니다. 그거 뭐 어차피 얘네들 다 미국 사람들이고 하원, 상원, 뭐 다 국회의원들이 다 미국 사람들이고 미국이 잘 되는 게 첫 번째잖아요. 미국은 지금 중국과 그리고 AI에는 저는 진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당과 관계없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돈은 그쪽으로 지원을 해줄 거예요. 경기 침체가 빠지면 그쪽으로 지원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IRA2 같은 게 나오면서 저는 지원법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나오면서 유동성을 계속 퍼붓게 되면은 그 관련된 산업들이 어떻게 보면 수혜 기업이 될 수도 있겠다. 네. 나중에 한번 정부 지출 한번 보시면 정부의 의무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뭐 메디케어부터 해가지고 사회복지 그게 한 70% 돼요. 재정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반반에서 국방, 비국방으로 나누는데 비국방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법, IRA법 다 그런 비국방에서 돈이 다 나갑니다. 국방은 국방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국방은 15%, 뭐 비국방이 15% 되거든요. 국방에서도 예전에는 군사들 그냥 월급 주는 걸로만 국방비를 다 지출했는데 지금은 국방수공법이라는 걸 가지고 해서 국방에서도 AI와 반도체는 우리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만 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재정 지출 전체에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의무 지출에서 이자 비용이 만약 줄어든다? 이게 더 재정 지출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도 뭐 지금 우리가 모르는 법들 있잖아. 좀 못 들어본 법들. 막 영어로 됐으니까 다 못 찾잖아요. 그렇죠. 그런 법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AI 반도체 하는 기업들한테 보조금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 대기업들한테. 그게 지금 펜타곤이랑 국방부들은 지금 대기업들이랑 그걸 다 맺고 있고요. 보조금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너희 지출을 늘려야 돼. 캐펙스 신경 쓰려고 계속 늘려야 돼. 이거는 니네 회사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니네 회사 돈 버는 거 나중에 영리적으로 다 해줄게. 대신 이거는 안 하면 미국 자체가 무너져라는 거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법들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전부 다 보조금 지원법이에요. 그쵸. 그 AI 그 대기업들 돈도 많은데 더 준다니까요. 거기다 대고. 이번에 저 배만 해도 우리나라 그거 이제 그거 미국 배 군함 수리하기로 했는데 그거 계약서 잉크 마르기도 전에 벌써 배가 한국에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소리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지금 뭔가 미국이 되게 급하다.
뭐가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 논리보다 뭔가 지금 더 급한 논리가 위에 하나 있는 것 같다. 네, 저는 그걸 보고 있어요. 일단 9월달에 제가 유동성 축소 그리고 시장이 유동성이 빠진다고 보는, 시장에 이제 유동성이 빠지면서 예. 증시의 변동성이 지금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9월달은 4월달에는 개인들이 소득세 납부한 달입니다. 네. 9월달은 미국 기업들 법인세 납부한 달이에요. 아. 둘 다 양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그거는 개인들도 똑같고 기업들도 그렇고 세금을 내려면 가지고 있는 은행에 넣어둔 돈이나 가지고 있는 돈을 빼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개인과 기업의 유동성이 정부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연준의 계좌를 좀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1페이지에서 예. 연준의 계좌가 자산, 부채, 자본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본금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자산 이꼴 부채입니다. 예. 부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급준비금, 뭐 영래포, 정부의 현금잔고인 TGA, 그리고 시중에 떠다니고 있는 동전통화들, 예. 그게 부채에 들어가 있고요. 자산 쪽에는 미국 연준이 가지고 있는 국채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국채, MBS 이런 거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뭐 SVB 사태 때 지원해줬던 대출들, BTFP 대출들, 이겁니다. 그래서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어서 자산이 떨어지면 부채도 떨어집니다. 네. 자산이 올라가면 부채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준의 양적 완화를 하면 연준이 국채 막 사는 거잖아요. 그럼 자산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급준비금이든 영래포든 어느 계좌에서 돈이 채워지면서 같이 따라서 올라가줘야 돼요.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급준비금이든 영래포든 어디서 돈이 빠져나가야 돼요. 네. 그런데 최근에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영래포라는 계좌가 없었을 때는 연준이 양적 긴축을 내버리면 지급준비금에서 그대로 돈이 빠져나갔어요. 보통 지급준비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급준비금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예금에서 얼마만큼 이상을 연준에다 예치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돈이 많다고 하는 거면 시장에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되고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준비금이 잘 유지가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부채 포트폴리오 중에서 지급준비금의 흐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연준의 양적 긴축을 하면 지급준비금이 떨어지고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면 시장에 발작이 일어나는 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었어요. 근데 지급준비금, 영래포 이 계좌를 지금 두 개로 또 분리해서 연준이 지금 관리를 중이거든요. 양적 긴축을 뭐 아무리 해도 네. 재무부가 국채로 막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네. 지급준비금이 아니라 연준의 영래포에서 돈이 떨어진다고 하면 시장에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 있는 순유동성이 크게 안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준비금의 흐름을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세금 납부는 지급준비금에서 바로 빠져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세금을 납부를 해버리면 지급준비금에서 돈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네. 시장의 변동성이 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더 크냐고 하면 지급준비금이 간당간당할 때 지급준비금이 이만큼 원래 이 정도가 적정인데 그쵸, 그쵸, 70이 그쵸. 적정인데 네. 100을 가지고 있으면 네. 뭐 10 빠지는 게 큰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70이 적정인데 71이면 이거는 진짜 10 빠지면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안 있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전 지금 거의 다 왔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연준의 양적 긴축도 조만간에는 이제 긴축도 종료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이따가 한번 말씀드릴 건데 GDP 대비해서 지급준비금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면 적정한지 우리가 지급준비금 대비해서 GDP 대비해서 지급준비금이 몇 퍼센트 되면 양적 긴축을 종료를 해야 될지에 대한 연준 논문들이 많아요. 보통 8에서 9%면 양적 긴축 종료예요. 근데 지금 11%거든요. 예. 11%면 이제 위험 수준으로 어느 정도 내려온 상단입니다. 상단. 예. 8에서 11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중단을 해야 되는데 11%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상단까지는 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근데 세금을 납부하면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언제 발작이 와도 이상하지 않는 시장은 지금 돌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만약에 이게 주의국 준비금이 떨어진다는 얘기면은 은행이 대출을 더 과감하게 할 수 없고 이제 회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급준비금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면 예. 어쨌든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예금 대비해서 예. 일정 부분을 지급준비금에 넣었다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지급준비금이 떨어졌다는 하는 예. 거는 이게 증시에 뭐 이꼴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고라는 것을 금융시장이 느끼게 될 거고 예. 대출이 줄어들면 뭐 앞으로 더 좋아질 일이 없지 않을까? 은행이 그렇게 여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거를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에도 놓고 보니까 지급준비금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실제로 발작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개인들 그 신용카드 연체율 막 올라가고 있고 뭐 기업들도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것까지 만약에 딱 그걸 건드려 버리면 대출 안 되면 이렇게 연장 안 되면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여기서부터 막 뭐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저번에 그때 작년 3월 달인가 실리콘밸리 뱅크 터지듯이 또 뭐 하나 터트려가지고 아마 말씀하신 그 발작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서야 좀 이제 옐런이 아주 살려봅시다 이러면서 우리 좀 다시 돈 좀 풉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명분을 만들어주고 과감한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과감한 유동성을 빵 때리면 아까 같은 또 그런 사태가 온다는 거죠. SBB 사태도 보면 연준은 양적 긴축을 하면서 국제 포트폴리오를 줄이고 있었잖아요. 근데 소형은행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BTFP라고 하는 거를 다시 대출해주면서 늘린 거잖아요. 그 양적 긴축이 감소되는 거를 BTFP로 막았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자산이 안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이제 지금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형은행이 아니라 뭔가 다른 데서 뭐가 터진다? 그러면 이제 이거 못 하겠죠. 그러다 갑자기 양적 완화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BTF가 이게 만기 1년짜리였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종료돼가지고 이제 다 상환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3월이 상환 종료고요. 9월부터 해서 3월달까지 이제 앞으로 계속 상환될 거예요. 이것도 사실 유동성 긴축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상태에서 일부러 어떻게 보면 약간 저는 그 생각도 했거든요. SVB 사태도 노린 건가? 뭔가 구실 하나 필요했던 건가? 뭐 이제 의도하지 않든 간에 그러면서 어떻게든 돈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이걸 또 구실 삼아서 돈을 또 풀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적 완화로 가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양적 완화보다는 서서히 바람을 빼는 정도로 가려고 생각하는 것 같고 하고 있고 양적 긴축 종료 정도로 끝내지 않을까. 그리고 양적 완화로 다시 가면 뭐 지금 뭐 진짜 버블로 가는 거죠 그때는. 그렇죠. 아니면 진짜 완전 급락이 왔다가 올라가는 거. 저는 그 시나리오는 안 보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양적 긴축 종료가 되는 시기는 제 생각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1분기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9월 달은 어쨌든 좀 시장에 리스크가 되게 좀 올 수 있는 시기다. 일단 세금 납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연준은 재무부는 분기마다 우리가 우리 현금 잔고에 돈 얼마 채워놓을 거야. 이번 달 뭐 6월 말에까지 얼마 채워놓을 거야. 9월 말까지 얼마 채워놓을 거야. 그거를 분기마다 발표를 해요. 3분기에 우리 얼마까지 채워놓을 거라고 발표한 게 8,500억 달러예요. 근데 8월 말 기준으로 지금 7,600억 달러까지 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그러니까 더 채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채워야 된다고 하는 거면 결국은 지급준비금이나 영래포에서 돈을 빼가지고 일로 채워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영래포는 나올 돈이 없어요. 그러면 지급준비금에서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1,000억 달러라도 해도 세금 납부 그리고 TJ 잔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린다고 하면 보통 재무부로 같은 경우에는 연준 같은 경우에는 뭐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돈이 TJ로 들어오면 이걸 다시 시중으로 풀어줘서 연준이 양적 긴축만 안 한다고 하면 지급준비에서 빠진 돈이 다시 TJ를 거쳐가지고 다시 지급준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큰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단 양적 긴축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빠지긴 빠져요. 그리고 세금 납부로 들어오는 돈을 TJ로 들어오면 원래는 바로 방출시켜야 되는 게 정상인데 채워야 되는 돈이 있으니까 조금만 방출시키는 거지. 돈이 들어와도 2,000억 달러가 들어오면 내가 1,000억 달러는 채워야 되니까 1,000억 달러만 방출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유동성 긴축이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 이거는 뭐 저도 이번에 좀 깜짝 놀랐는데 7월 달이랑 그러니까 원래 미국은 TJ 잔고 채우는 것도 발표를 하지만 우리 분기마다 단기채 얼마 발행할 거야. 순발행. 장기채 얼마 순발행할 거야를 발표하거든요. 단기채 같은 경우는 1,700억 불 발행하려고 얘들은 계획을 했어요. 근데 7월 달이랑 8월 달 발행한 걸 보니까 순발행을 보니까 3,500억 달러야. 그러면 9월 달에는 발행이 아니라 순감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4월 달이랑 비슷하거든요. 4월 달에는 단기채를 순감을 계획을 하고 한 거고 이번에는 7, 8월에 발행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9월 달에는 순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금 납부, 단기채 순감, TJ 잔고 채우기 이거를 다 한번 계산을 해보면 생각보다 꽤 많은 유동성 긴축이 일어납니다. 제가 9월 달을 원래는 세금 납부랑 TJ 충전까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단기채 순감 있잖아요. 8월 말에 얼마를 순 발행을 했는지가 한 9월 3일, 4일 정도에 떠요. 보니까 8월 달에 몰빵으로 막 단기채를 발행했더라고. 그러니까 돈을 뭐 8월 달에 장이 빠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진짜 많은 양을 발행을 했어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7, 8월에 그렇게 해버리니까 9월 달에는 이제 역방향으로 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나중에 전인국 대표님이 영상을 올려주시면
이 프로세스를 제가 글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 생각이 들었어요. 8월 달에 했다는 게 뭐냐면 블랙 먼데이가 터졌잖아요. 8월 5일 날, 7월 17일 날도 하락 한번 맞고 네. 맞으면서 엔캐리 청산 나는 식으로 자꾸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좀 채워 넣어준 게 아닌가. 네. 예.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아,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네. 뭐 재무부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린 계획대로 나가고 우리가 발행하려고 했던 게 네. 어차피 말단으로 맞추면 되는 거고 우리는 모든 걸 계획하에서 한다. 대신에 9월 달에는 막을 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9월달에 그러니까 순감으로 계획을 했다고 하겠어요. 네. 나중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7월, 8월은 어찌어찌 막았다. 근데 9월은 이제 막을 현찰이 없다. 네. 한마디로 돌려막다가 이제 9월에 지금 위기가 왔는데 이거를 어쨌든 뭐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이제 가장 관건이 될 거고. 근데 예. 재무부 나쁘지 않은 게 예. 7월, 8월 달에 단기채 순발행을 1,800불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보면 많이 안 한 거거든요. 예. 왜 금리는 많이 떨어졌잖아. 아, 왜 이렇게 안 했지? 생각을 해봤는데 알고 있었던 건가? 총 발행은 또 엄청나게 많았어.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총 발행은 7,800불을 발행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만기되는 거를 재발행, 예. 그 리파이낸싱이라고 하잖아요. 6월 달에 만약에 그만큼 많은 총 발행을 리파이낸싱을 해버렸으면 금리를 4.3, 4.4, 4.5 이렇게 발행을 해야 될 텐데 7월, 8월에 금리 떨어지면서 예. 장이 좀 빠져주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금리가 빠졌잖아요. 예. 그렇게 발행을 하면서 총 발행을 리파이를 어떻게 보면 잘 했던 거죠. 예. 앞으로도 발행할 양이 많긴 하지만 금리만 좀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나가는 이자 납부 그 예상액은 만 1%당 17% 떨어지거든요. 금리가 1% 떨어지면 나가는 이자 납부액은 17% 정도 그 감소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미국은 단기채를 이제 그동안 많이 찍어냈으면 이제는 장기채로 리밸런싱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는 계속 유도해 나가면서 자기들의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다 이게 의도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사람들이 좀 뭐 소설 쓰지 말라고 하는데 데이터 디펜던트에 대해서 연주는 말을 하지만 재무부가 계획을 하는 것도 과연 데이터 디펜던트일까요? 아.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지? 아,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이제 매우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유동성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못 얘기를 하면 뭐 꼬리에 꼬리를 무고 이상하게 해석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국채를 많이 풀면 시중에 통화량은 늘어난다. 사실 네. 이거부터가 잘못됐어요. 양적 완화를 해야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지금 제대로 이해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옐런 정부가 뭐 이상하게 한다. 옐런 재무부가 이상하게 한다. 근데 저는 뭐 옐런 재무부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지극히 미국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고 지극히 천재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공화당에 누구도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딱 말씀하신 거 듣자마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배구하는 느낌이 났어요. 공이 날라오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리시브예요. 받아서 토스하는 사람한테 정말 딱 좋게 통 쳐주면 네. 이 토스인 사람이 또 스파이크 때리는 사람한테 아주 보기 좋게 딱 띄워주면 이 사람이 결정타를 탁 내리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딱 연준과 이거와 유동성 관계가 지금 딱딱딱 지금 1, 2, 3를 맞춰서 가고 있다. 우리 서로 예. 엇박자나면 경기 침체입니다. 한 번이라도 틀리면 예. 스파이크를 못 때려요. 네, 그냥 그래서 넘겨야 돼요. 예. 이게 중요해요. 그거 아. 서로 그 궁합. 예. 예. 지금 연준은 긴축으로 시장이 M2가 안 풀리게 M2 풀리는 건 대출을 많이 하면 M2 풀리거든요. 예. 대출이 안 풀리게 조절을 해주고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끌어오고 그 끌어온 자금으로 지금 미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방향. 그게 코로나 때는 개인들 계좌에 꽂아주면서 다들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네. 지금 그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개인 계좌에 꽂아주는 방식이. 지금은 대기업한테 더 많이 꽂아줍니다. 보조금으로. 왜냐하면 얘들이 뭐 AI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시작해서 바로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기업들은 이익을 위주로 움직이는데 매출액 대비해서 자본주 지출이 많이 캐펙스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건 누구도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주주들도 원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막 늘리잖아요. AI는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그게 추후에는 다 기업의 영리적으로 이익으로 다 잡힐 거예요. 그게 인터넷 버블 때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뭐 과거에도 똑같았고. 근데 처음에는 매출에 나오는 것보다 무조건 다 많이 지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할 수도 있겠어요, 그거를.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무한정 돈이 나오는 기업도 아니고.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 정부는 얘네들을 계속 채찍질을 해서라도 당근과 채찍을 계속 주면서 지금 이 테마를 단순 테마가 아니라 우리의 패권과 연결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끌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2027년까지 10년, 앞으로 10년 동안 쓸 돈을 앞으로 3년 안에 거의 다 풀겠다라고 하는 게 시간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10년 내내 뭐 균등분할로 하면 바로 따라잡힌다. 근데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짰으니까 이만큼 쓸 예산을 이때 쓰는 건 괜찮지 않냐. 이걸 앞으로 계속 협의가 갈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죠. 시중에 있는 돈들 계속 끌고 와야 되는데 시중에 있는 돈이 만약에 앵꼬난다? 그때는 연준한테 야 너네 돈 찍어. 가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예전에 전쟁 얘기 보면은 2차 대전인가 그때 보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코카콜라, 허쉬 초콜릿이 그냥 성장한 게 아니라 전쟁에서 군수로 납품하라 해가지고 맞아요. 네. 허쉬도 그랬잖아요. 뭐 진짜 까다로운 조건으로 걸어놓고 맛 없는 초콜릿을 막거라. 군인들이 자꾸 하도 먹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초콜릿을 대량 생산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기술이 올라오고 코카콜라도 그렇게 또 올라오고 하면서 이제 그때 그 이후부터 돈을 벌었던 것처럼 아마 미국이 그동안 썼던 방식을 또 쓸 방식이 있다. 이번에는 AI가 코카콜라고 허쉬 초콜릿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레이더, 핵기술, GPS 다 그랬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성장에 진심을 원할 때는 절대로 기술의 진보는 기업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끌고 가야지. 정부 주도의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 우리 GPS 뭐 지금 뭐 내비게이션 다 쓰고 있지만 그렇죠. 그거 다 군사 전쟁하려고 만든 겁니다. AI가 우리 지금 챗GPT 이거 뭐 검색하려고 만든 거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전 드론 지휘하려고 만들었던 네. 거거든요. 네. 다 모든 게 무인으로. 그리고 전기차, 우리는 테슬라 전기차만 보지만 나중에 사람이 안 타고 무인으로 다 움직이잖아요. 그죠, 무인 자율 탱크. 예. 그게 다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중국도 지금 거기에 전폭적으로 지금 정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정부는 지금, 중국은 지금 경기 침체가 와서 지금 애매한 상황이 됐잖아요. 예. 미국은 그 방향으로 절대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약간 달리기로 치면 언덕 구간이 마라톤으로 치면 언덕 구간이 돌입해서 중국은 지금 힘들어서 꺽꺽꺽대고 있는데 이때 오히려 미국은 부스터를 쓰고 가속도를 붙여서 이때 완전히 따돌려 버리고 AI든 모든 첨단 기술을 확고히 해서 절대 이제 전쟁 날 수 없는 수준까지 벌려놓고 이제 힘을 더 유지하러 패권을 유지하겠다. 그러려면 예. 연준이 도움이 필요해요. 금리를 너무 많이 내리면 안 돼요. 금리를 너무 많이 내리면 신흥국이 살아납니다. 예. 예. 모두가 또 다시 버블로 가는 방식으로 가면 예. 우리만 독주에 달려야 되는데 얘들도 갑자기 비타민 먹고 뛰어다니면 속도를 격차를 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프라이싱도 뭐 조만간 FOMC 9월 달에 발표를 하겠지만 과도한 인하에 대한 프라이싱은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걸 안 해야 미국이 더 잘 갑니다. 대신 인하는 하겠죠. 그게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근데 과도한 인하를 통해서 신흥국을 살려준다? 그거 누구 잘 되라고. 그러면 저번에 4월 달 때 일시적 조정 때 있었던 거고 지금이랑 비슷하다 말씀하셨는데 이번 거에 좀 대한 그 유동성 충격이 4월보다 더 클 것 같아요? 아니면 4월이 더 컸던 것 같아요? 4월보다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FOMC에서 파월이 얼마만큼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 9월을 전체를 놓고 보면 9월 초에서 9월 말까지 있는 중에서는 9월 첫째 주랑 둘째 주 이때가 훨씬 더 위험하다 보고 있어요. FOMC에서 그거를 한 번 더 충격을 내리꽂을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유동성이 제일 안 좋은 상황은 그때 앞에서 줍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좀 한 3일 정도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전인가 8월 말에 전망을 해줬어야 되는데 제 전망은 바뀐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빠진다고 하면 내가 너 빠지니까 다 보고 빠진다고 누가 말 못해.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블로그 쓴 데도 그랬고 9월 달은 계속 조심하라고 했고 8월 달부터 그 생각을 계속 저는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수로 치면 그렇게 빠진 건 아니에요. 나스닥으로 치면 19,000선 언저리거든요. 약간 아래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이거보다는 더 큰, 좀 더 아래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엔캐리 청산 같은 그런 충격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냥 4월달 보면 계속 빠졌잖아요. 줄줄줄 예. 흘러내려 7월달도 줄줄줄 흘러내리다가 8월 초에 한 방 그냥 두드려 맞은 거잖아요. 예. 그냥 엔캐리 제외하고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 장세가 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는 상태.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다 돈을 빼가는 데 상황인데 예. 그게 돈이 막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 좀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좀 9월 아직 좀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조금 좀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참고하셔서 좀 투자해서 내가 지금 너무 좀 과욕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지금 잘 리스크를 잘 해지해 나가면서 가고 있는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